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중급 한국사 강의를 진행하게 될 김영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한반도의 패권을 차지했던 바로 통일신라 시대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는 삼국사기를 기준으로 해서 크게 세 개 파트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상대와 중대와 하대, 그렇게 나누는데 통일 이후의 시대가 바로 중대와 하대입니다. 그럼 중대와 하대는 어떻게 가느냐? 그거는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통일신라가 잘 나가다가 발해도 그랬다시피 통일시대도 결국에는 혼란기가 오게 되고 결국 멸망하는 과정이 오게 되는데 그 과정이 바로 후삼국 시대예요. 오늘은 이 시대까지 같이 아울러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얘기 중에서 조삼모사라는 게 있어요. 조삼모사라는 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죠?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그죠? 옛날에 원숭이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숭이들을 많이 길렀었는데, 원숭이들한테 식사로 뭘 줬냐면 도토리를 줬는데, 아침에 4개, 저녁에 4개. 이렇게 식사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든 것도 있고 뭐 집안 경제 사정이 많이 어려워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힘이 붙이니까 원숭이들하고 협상을 했어요. 원숭이들하고 굉장히 친해가지고 언어가 통했나 봐, 이 사람이. 그죠? 자, 원숭이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야, 내가 진짜 요즘에 살림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아침에 4개, 저녁에 4개 주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먹이를 좀 줄이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먹이를 줄일 건데 어떻게 줄일 거냐면은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줄게 라고 하자 원숭이들이 아침에 3개란 말을 듣고서 난리가 난 거예요. 웃기 4개에서 3개로 줄인다니까, 이런. 자, 그러자 이 주인이 바로 말을 바꿉니다. 알았어. 그러면 이렇게 하자.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하자. 뭔 말이야 이게. 생각해봐요.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7개예요.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똑같이 7개입니다. 아,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엔 그게 그거 아니야, 이게. 근데 원숭이들이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라고 하자 뒤에 3개는 들어보지도 않고 아침에 4개라고 하니까 종전에 4개하고 똑같네 하면서 웃기 좋아 이러고서 속아서 넘어갔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말장난 가지고서 사람을 기만하거나 속아 넘기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조삼모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조삼모사의 달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통일신라 시대에 가장 강력한 왕권을 구축했던 신문왕. 신문을 좋아해서 뉴스페이퍼가 아니라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자, 신문왕입니다. 신문왕이요, 가장 크게 했던 개혁 정책 중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귀족들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작업은 이랬어요. 귀족들한테 처음에는 수조권의 기능만 갖고 있는 관료전을 지급해줍니다. 귀족들이 좋았겠죠? 뭐야, 이건 웬 떡이야? 근데 나중에 노동력 증발권까지 같이 갖고 있었던 노급을 도로 뺏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귀족들을 기만해가지고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법을 썼는데, 과연 신문왕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강화시키고 귀족들을 계속 약화시켰는가, 그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 중대. 우리가 상대와 중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누구냐면은 바로 요 무열왕계의 성립입니다. 태종 무열왕 김춘추, 화백회의로 인해서 폐위당했던 그 비운의 왕 진지왕의 손자죠. 그 김춘추가 김유신의 지원을 받아서 왕위에 올라감으로 인해서 무열왕계가 성립이 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뒤로 나오는 김씨들은 다 무열왕의 직계자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신라 중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더 이상 성골은 왕위에 오르지 않고 진골로 이제 왕위가 변경이 됩니다. 물론 뭐 성골이 도대체 뭐고 진골이 뭐냐에 대해서 학계에서 의견이 되게 분분합니다. 아직까지도 결정한 게 없어요, 이거는. 다만 이제 대략적으로 이야기되는 바에 따르면은 성골은 어머니 아버지 둘 다 왕족일 경우, 그 다음에 진골은 한쪽은 왕족이고 한쪽은 귀족일 경우,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뭐 이것도 확실한 구분법은 아니기 때문에 자, 아무튼 간에 간단하게만 알아두십시오. 이거는 그냥 학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성골에서 진골로 이제 왕위 계승이 변경이 되고 무열왕계가 성립됐던 바로 그 시점, 그때부터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신라 중대라고 하더라. 자, 태종 무열왕 때부터 삼국통일 전쟁이 진행되다가 언제 이것이 완료가 되냐면은 바로 문무왕,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 있죠. 676년 문무왕 때 삼국통일이 완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문무왕 때부터요,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움직임과 노력은 계속 진행이 돼요. 전쟁은 누구의 힘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냐면 바로 왕의 힘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 그러면서 외사정이라는 것을 둬서 지방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수리 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뒤에도 계속 나올 거예요. 이런 비슷한 제도들이. 자, 상수리 제도는 일종의 인질 제도예요. 물론 겉으로는 인질 제도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속 알맹이를 알고 보면은 인질 제도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무왕이 지방의 유력 귀족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 자제들 내가 좀 일손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수도 경주로 올려보내서 나 좀 도와줘. 그럼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잘 대우해주고 경주 스타일도 구경해주고 그러면서 내가 잘 돌봐줄게. 그러니까 지방의 그 귀족들이 자기 자제들을 보내겠죠. 경주로 와가지고 그렇게 대우를 잘 받으면서 일도 같이 하고 지내는 건데, 문제는 만약에 지방의 귀족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지방을 통제하기 위한 나름의 인질제도 성격을 갖고 있었던 상수리 제도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미 왕권 강화를 위한 물밑 작업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왕권을 강화시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신문왕. 통일신라 시대 중대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진짜 출제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신문왕입니다. 신문왕은 즉위 과정부터 순탄치가 않았어요. 자기가 즉위할 때 김흠돌의 난이라는 반란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뭐 김흠돌의 난도 좀 애매하거든요. 이 사람이 신문왕의 장인인데 자기가 왕이 됐는데 딱히 자기가 반란을 일으킬 이유가 원래는 좀 되게 좀 이거 미약한 거고,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서는 그런 의견도 제시를 해요. 이거는 신문왕이 만들어낸 조작 사건이다. 실제로는 김흠돌이 반란을 안 일으켰는데 김흠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신문왕이 꾸민 음모였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뭐 어쨌거나 그런 음모론적인 얘기는 그냥 학술적인 얘기에서 다루도록 하고, 시험적으로 봤을 때 김흠돌의 난은 신문왕의 왕권 강화를 위한 일종의 레벨업 단계였어요. 이 김흠돌의 난을 갖다가 신문왕이 진압을 하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요, 신하들을 가르는 거예요. 자기를 따라서 도와줄 만한 신하들, 그 다음에 자기 반대파 신하들 싹 갈라가지고 반대파들을 전부 다 처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왕권 강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어떠한 작업들을 하게 되냐. 먼저 집사부의 권한을 강화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상대 등의 권한을 약화했다는 것인데,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상대 등은 귀족회의의 대표예요. 그런데 집사부는요, 바로 왕을 바로 보좌하는 행정실무기구의 대표 기구입니다. 즉 집사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상대 등의 권한이 약화됐다는 것은 왕을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행정부의 기능이 강화되고 귀족을 대표하는 귀족회의의 힘이 약화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바로 요거, 관료전을 지급했다. 도대체 관료전이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아까 잠깐 언급은 했지만 수조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관료전입니다. 그럼 수조권은 도대체 뭐야? 라고 하면은, 자, 수조권은 이래요. 토지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월급을 어떻게 줄까요? 이 시대에. 지금이야 뭐 계좌 통장으로 쏴주면 되겠지만 과연 이 시대에 월급을 어떻게 줄까? 은행이란 게 없었으니까 계좌라는 것이 있을 리도 없고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월급을 주로 쌀 같은 그런 현물로 줬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시장이에요. 이때 당시 뭐 시장은 아니었겠지만 아무튼 그런 지위에 있어요. 근데 저한테 월급을 쌀로 줄 건데 쌀을 어떻게 줄 거야, 그죠? 전국에서 세금을 걷어서 경주로 보낸 다음에 다시 또 경주에서 서울시장한테 쌀을 배달을 해주나? 너무 이거 불편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요 수조권이란 거죠. 수조권이란 게 뭐냐면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야, 그냥 경주로 보낼 때 네 월급은 그냥 떼고서 보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주에다가 세금을 보낼 때 임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나름의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조권지를 설정을 해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이 내 수조권지다. 그럼 강남지에서 나오는 세금은 수도로 보내는 게 아니라 제가 갖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 수조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조권을 갖고 있는 관료전을 지급을 해주는데, 본래 당시 귀족들이 갖고 있었던 월급 제도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노급이라는 거였어요. 이 노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수조권 플러스 뭐를 갖고 있냐면 바로 노동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요, 제가 강남 지역이 저한테 수조권으로 설정돼 있어요. 그럼 강남 지역에서
세금을 거둘 뿐만 아니라 노동력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사람을 제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길 가는 사람 불러다가 야, 너 잠깐 일로 와봐. 우리 집 화장실 변기가 막혀서 그런데 가서 좀 뚫어라. 이런 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 입장에서는요. 이 수조권과 노동력 중에서 노동력 증발권 중에서 어떤 게 더 자기한테 좀 거슬렸냐면은 요쪽이었습니다. 수조권은 어차피 줄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세금인 자기가 그 해당 관리한테 줘야 될 월급이었기 때문에 아까울 필요가 없는데 노동력 증발권은 좀 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뭘로 전환될 수 있냐면은 반란군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뺏기 위한 작전으로, 즉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한 작전으로 어떻게 하냐? 바로 수조권을 지급해주고 노급을 뺏어버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아주 전형적인 조선모사 방식을 통해서 신문왕은 자신의 왕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귀족들을 견제할 목적으로 누구를 중용하냐? 바로 육도품들을 중용을 하게 돼요. 행정신무를 담당하고 왕의 조언자 역할을 하는 그런 계층인데 대표적인 사람, 신문왕 때는 설총이 있었습니다. 이 설총이 바로 이두를 정리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뭐 문무왕 때는 강수가 있었고요. 그 뒤에는 최치원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도 또 등장을 해요. 이렇게 육도품들은 주로 왕의 조언자나 혹은 행정실무의 그런 역할을 맡으면서 이때 당시에 빛을 발휘했던 사람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통치체제도 정비를 하게 됩니다. 통일을 했으니까 땅이 넓어졌어요. 이 넓어진 땅을 정리하기 위해서 구주 오소경으로 완비를 해요. 즉 요즘의 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주고요. 요즘의 광역시에 해당하는 것이 오소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의 오경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구주 오소경 전국을 9개의 주로 나누고 그 안에서 중요한 대도시 5개를 또 설정을 합니다. 근데 왜 오소경 체제를 만들었냐면요. 신라가 수도가 어디입니까? 바로 경주죠. 그죠? 근데 경주는 가만 보면은 동남쪽이 너무 치우쳐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로서 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5개의 주요 지점에다가 바로 오소경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북원경은 이제 원주에 있어요. 그 다음에 서원경은 청주에 있습니다. 중원경은 충주에 있고, 남원경은 남원에 있고, 그 다음에 금강경은 김해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소경이에요. 신라시대에는 이소경이었죠. 중원경하고 강릉에 동원경이 있었는데 그 동원경이 빠지고 나머지 4개가 더 추가되면서 오소경 체제가 확립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군사조직도 완비를 해요. 당연하게도 인구수가 늘어났으니까 군대도 다시 조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서당인데, 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늘천 따라지 공부하는 서당이 아니라 이거는 군대 부대 이름입니다. 요즘에 보시면 뭐 사단이나 군단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서당 조직을 완비를 하였다. 자, 그럼 가만 보면은 정치적으로는 이런 작업을 하고 경제적으로는 이런 작업을 했고 제도적으로는 이런 작업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타, 사상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주 강력하게 세뇌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든 것이 뭐냐면 바로 국학이에요. 최고 교육기관인데 정리해드리면 고구려는 태학, 발해는 주자감,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에는 국학이었습니다. 이 국학을 통해서 유교적인 정치 이념을 강화시키는데 무려 9년간 교육을 시켜요. 9년 동안 계속 세뇌교육 시키는 거예요. 야, 임금한테 충성해야 돼.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돼. 친구 간에 의리가 있어야 돼. 9년간 교육을 시키고 시험을 쳐가지고 통과하는 사람들만 관료로 쓰는 것이니 이 국학을 통해서 사상적으로도 사람들한테 계조를 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단계들을 거쳐가지고 신문왕 때 강력한 왕권 강화를 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국학을 꼭 나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귀족들은 국학 안 나와도 그냥 다 벼슬자리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국학은 어디까지나 교육제도지 이걸 고시제도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신문왕의 뒤를 이어서 나머지 왕들을 또 살펴보면은 먼저 성덕왕이 있는데 성덕왕 때 좀 특이할 만한 사실은 농민에게 정전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정전이라는 것은 땅을 나눠가지고 줬다는 얘기인데 요거 좀 이제 견해가 좀 많이 분분해요. 왜냐하면 왕이 그렇게 땅을 갖다가 직접 나눠서 줬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거든요. 원래는. 그러면 땅을 나눠주려면 원래 땅 주인들한테 땅을 몰수해지 가능한 얘기인데 이게 진짜로 존재할 수 있는 일이냐. 혁명인데 일대에 이게 가능하겠냐라고 했을 때 학자들은 좀 많이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전에 이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자기 사유지를 누구한테 인정받은 거다. 그냥
왕한테 인정받은 거다. 그전에는 불법적으로 사유지를 갖고 있다가 이제는 왕한테 인정받았다는 것이 바로 이 정전 지급이라는 내용 아니겠냐. 실제로 삼국사기 기록에도요. 성동왕 때 농민에게 정전을 지급했다고 돼 있지 정전이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정전이라는 것이 지급됐구나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국가의 농민 지배권이 강화되었다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농민들이 갖고 있는 그 사유지를 인정해주는 조건으로 그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조건으로 대신에 너네 뭐 바쳐라, 세금을 바쳐라 라는 것이 확립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가의 농민 지배권을 강화시키는 그 계기가 되었고요. 여기까지는 통일신라가 잘 나가다가 슬슬 흔들리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이 파워게임에서 이제 누가 밀리기 시작하냐면은 왕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걔도 자기 밥그릇을 건드리면은 무는 법이에요. 이거 뺏기고 나서 솔직히 귀족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신문왕이나 성덕왕 때는 워낙에 왕권이 막강했으니까 덤벼들지 못했지만 경도왕 때 가가지고 귀족들이 계속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노급 다시 돌려주십시오. 노급 돌려주세요. 노급 다시 달라니까요. 그렇게 때를 쓰다가 결국에는 경도왕 때 가서 노급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노급이 부활하게 되고 특히 절의 면세전이 증가하게 되면서 뭐가 약화되면 재정이 약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농민한테는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즉 노급에서 말하는 이 노동력 징발권이 폐지되면서 농민의 부담이 감소가 됐었는데 다시 이게 부활이 되면서 농민에 대한 그 부담은 증가되고 또 면세전이라는 것이 늘어나게 되면서 국가 재정은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위기의 결정타가 뭐였냐면 바로 해공왕 피살 사건이었어요. 이미 해공왕 때 가면요. 왕권을 어떻게든 강화시키려는 왕하고 또 여기에 반발을 하는 귀족들 사이에서 아주 치열한 암투가 일어납니다. 자, 급기야 해공왕이 결국에는 반해공왕파, 자기의 반대하는 귀족들의 손에 의해서 피살을 당하게 되는데, 자, 이 해공왕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다음번 왕이 올라가냐면은 김씨는 김씨인데 무열한계가 아니라 뇌물마릿관계의 김씨가 올라가요. 바로 선덕왕이 올라가게 되는데, 선덕여왕 아니에요. 선덕왕이 올라가게 되는데, 근데 이 선덕왕이 뭐 뇌물마릿관 계열이라고는 하지만 촌수도 상당히 멀고 이게 진짜 반개입니다. 촌수가 굉장히 먼데 자기는 그렇대요. 그게 자기 조상이 뇌물마릿관이래. 어쨌든 뭐 자기가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올라가면서 무열한계의 대가 끊기게 되고 어느 쪽으로 이제 권력이 넘어가게 되냐면은 뇌물계 쪽으로 권력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라 중대하고 하대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신라 하대가 시작이 됐는데 신라 하대의 스타트를 사실은 뭐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선덕왕부터 보기는 하지만 원성왕부터 보는 견해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선덕왕은요 살짝 얼떨결에 왕이 됐어요.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해공왕을 피살한 건 맞긴 한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원래 왕이 될 생각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왕이 됐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얼마 못 가서 선덕왕이 죽으면서 다음번 왕위 계승자가 누구였냐라고 했을 때 두 사람의 후보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김경신이라는 사람이었고 하나는 김주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김주원이라는 사람은 무열한계였고 김경신이라는 사람이 뇌물계 쪽이었어요. 근데 누구한테 왕위 계승이 넘어가 있었냐면 원래는 김주원, 무열한계 쪽 사람한테 왕위 계승이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봤을 때 선덕왕은 자기가 진짜 뭐 왕이 되려고 그랬다기보다는 얼떨결에 왕이 됐으니까 그래 뭐 나는 뭐 그렇다 치고 내 후손들은 내 다음번 왕은 당연히 무열한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김주원을 밀어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뇌물계통에 있었던 김경신이 사실은 야심만만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김경신이 잠을 잤는데 꿈에서 뭔가 좀 특이한 꿈을 꿨어요. 자기가 천관사라는 절에 가가지고 거기 우물 속에 들어가는 꿈을 꿨는데 이 꿈 해몽을 해보니까 어떤 해몽이 나왔냐면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당장 북천, 북쪽에 있는 강으로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십시오. 그러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자, 이 해몽을 듣고서 김경신이 북천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선덕왕이 세상을 떠났는데 당연히 이제 다음번 타조로 무열한계인 김주원을 갖다 지목을 했었죠. 그러면서 김주원한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수도 경주로 오라고 그랬어요. 김주원이 바로 이 북천 건너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주원이 왕을 계승하기 위해서 급하게 이제 경주로 왕성으로 이제 들어가던 찰나에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북천 강물이 불어버린 거예요. 강물이 부니까 이 김주원이 못 건너고 그냥 거기서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왕궁에 있던 신하들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빨랑 김주원이 와서 다음번 왕위를 이어줬으면 좋겠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김경신이 나서서 야, 그냥 내가 왕 할게. 내가 왕하면 되잖아. 나도 김씨인데 뭐 어때? 그러면서 이 김경신이 왕이 됐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원성왕입니다. 자, 이러면서 선덕왕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반쯤 얼떨결에 자기가 왕이 된 거고, 뭐 자기는 이제 뇌물계를 확고부당하게 하려는 생각이 없었는데, 그에 반해서 원성왕이 다시 또 뇌물계로 그 뒤를 잇게 되면서 뇌물계가 왕위를 잇는다는 그 혈통이 확고부당하게 굳어지게 된 겁니다. 자, 원성왕이 왕이 된 다음에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독서선풍과였어요.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국학은 교육기관이지 이게 고시제도는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귀족들은 국학 거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독서상품과를 실시한 목적이 뭐냐면은 원성왕이 어느 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가만 보니까 너네 귀족들은 공부 하나도 안 하고도 고위관직으로 올라오는데 이거 좀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니? 안 되겠다. 너네 앞으로 뭐해? 독서 열심히 해. 독서 열심히 하면 내가 뭐 줄게? 상품권 줄게. 가 아니라 그죠? 시험을 봐서 상품으로 나눠서 거기에 맞춰서 벼슬 주겠다. 니들 귀족들한테 벼슬은 다 줄 건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막 니들이 가져가지 말고 시험을 봐서 3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상품으로 나눠서 그 등수에 맞춰서 내가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독서 상품과입니다. 즉 고시제도예요. 이게 진짜 고시제도예요. 자, 그래서 그 기준은 6.25 경전의 해독 수준이에요. 아무 책은 안 되고 뭐 소설책, 만화책 이런 건 안 되고 6.25 경전의 해독 수준을 기준으로 한 건데 귀족들이 이거 받아들이겠어요, 그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귀족들이. 아니, 우리는 원래 공부 안 해도 되는데 갑자기 왜 공부하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원성을 들어가지고 원성왕 엄청나게 원성을 들어서 원성왕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결국 독서 3부과는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원성왕 때는 이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헌덕왕 때인데 헌덕왕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때 일어났던 사건이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김헌창의 난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구분 잘 해두셔야 돼요. 신라 중대에 있었던 난은 김흠돌의 난, 신라 하대에 있었던 난은 김헌창의 난. 이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김헌창의 난은 도대체 왜 일어났냐고 하면요, 원성왕이 원래 왕이 되었어야 할 김주원을 제끼고서 자기가 왕이 됐죠. 김주원이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근데 김주원은 그냥 포기했어요. 자기는 그래 뭐 김경신 보고 왕 하라고 해라 하고 자기는 그냥 돌아갔어요. 돌아가가지고 명주 지역, 강원도 지역을 가가지고 그냥 거기에 은신하면서 말년을 그냥 보냈었는데, 문제는 그 아들은 좀 달랐습니다. 아니, 원래 우리 아버지가 왕이 됐어야 되는데 좀 뭐야, 이게 어딨어. 자, 그 아들이 했던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주로 공주 지역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수많은 지방 호족들이 여기에 가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김헌창의 난의 그 규모가 엄청났어요. 이 김헌창의 난을 통해서 신라 하대에 혼란기가 상당히 가속화되게 되는데, 결국 김헌창의 난을 진압은 시켰지만 이미 신라가 지방에 대한 통제력에서 상당 부분을 옛날같이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방 호족들, 그동안 불만에 처해 있었던 호족들이 김헌창의 난에 대거 가담하면서 서서히 신라도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이정표가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흥덕왕입니다. 그래서 신라 하대에 그럭저럭 나라를 통치했던 왕을 뽑아봐라 하면은 원성왕하고 흥덕왕 정도로 뽑는데, 흥덕왕은 좀 귀족들하고 많이 타협적인 정책을 펼쳤어요. 이 사람은 그래도 원성왕은 독서상과 같은 뭔가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했던 왕이라면은 흥덕왕은 철저하게 보수적인 정책을 펼쳤던 왕입니다. 그래, 현실을 인정하자. 그냥 진골 귀족들하고 짝짝꿍 찰떡궁 잘해가지고 그들의 비위 거스리지 말고 우리 한번 잘해보자 하면서 오히려 골품제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근데 이 흥덕왕 때도요, 흥덕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있었던 인물이 중요합니다. 그 인물이 도대체 누구냐? 당시 신라 남방 지역에서 해적들이 굉장히 많이 출몰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해적들을 토벌하고 제해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완도에다 뭐를 설치하냐면은 청해진을 설치합니다. 근데 중앙 정부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주도하기는 힘이 버거우니까 이미 김헌창의 난에서 증명이 됐거든요.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많이 상실했다는 게. 자, 그러면서 이 청해진을 설치할 때 누구한테 외주를 줬냐면은 바로 그 장보고라는 인물한테 외주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장보고가 이 청해진을 설치를 하면서 해상 교역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호족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장보고가 나중에 어디에도 개입하냐면 왕위 계승에도 개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장보고의 이 왕위 계승 개입 사건과 그의 최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엔 간단하게 흥덕왕 때 장보고를 통해서 청해진을 설치했고 해상 교역권을 장악을 하였다까지만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신라 하대가 쭉 진행이 됐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이 많이 보여져요. 그나마 이제 뭐 흥덕왕 때 좀 선방한 편이었고 그 이후에는 왕들이 뭐 몇 년 해먹지도 못하고 피살당하고 쫓겨나고 단명하고 하면서 수도 없이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신라 말기에 엄청난 혼란기가 오게 돼요. 그 혼란기의 끝판왕이 누구였냐? 신라를 몰락시킨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진성여왕입니다. 신라에는 여왕이 총 3명 있었죠. 첫 번째로 선덕여왕, 선한 덕이 있는 여왕, 참 좋죠. 두 번째로 진덕여왕, 진짜로 덕이 있는 여왕, 좋아요. 세 번째로 진성여왕, 진성여왕은 뭐냐? 진짜로 성, 남성을 밝혔습니다. 뭐야 도대체 이거. 진성여왕이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냐라고 하면요, 본인이 딱히 잘못한 건 없어요. 본인은 뭐 크게 잘못한 건 없는데 정치를 안 했어요. 진성여왕이 뭘 잘못했냐면은 이게 제일 큰 문제였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진성여왕의 그 남편이 위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이제 남편이라는 설도 있고 남편이 아니라 그냥 내연남이라는 설도 있었는데, 그 위흥이라는 사람이 남편이면서 삼촌이었습니다. 되게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성여왕이 정치적으로도 의존을 많이 했고 심리적으로도 의존을 상당히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뭔가 좀 그렇고 그런 관계도 형성이 됐겠죠. 자, 그런데 이 위흥이 먼저 사망을 합니다. 아무래도 삼촌이다 보니까 나이가 더 많았을 것이고 생물학적으로 먼저 죽었겠죠. 그러면서 진성여왕이 아주 극도의 허탈감에 빠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진성여왕이 정치를 하질 않고 어디에 골몰하게 되냐면은 미소년들을 데려와라. 남색에 골몰하게 돼요. 그래서 막 이제 미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누나 믿지? 꼭 손만 잡고 자는 거야. 자, 그 뒷얘기는 생략. 그러면서 진성여왕이 정치를 안 해요. 그냥 궁궐 안에 들어가가지고 미소년들하고 같이 쿵덕쿵 찰떡쿵 그러고 지내는 거지 정치를 안 하는 거예요. 자,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귀족들이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서 왕권이 약화되면서 상대 등의 권한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귀족들이 정권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 정서를 돌보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집사부의 권한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인 변동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육두품들이 이젠 불만이 머리끝까지 차올랐어요. 아이 뭐야 이거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 언제까지 저 진골 귀족들한테 밀려서 살아야 돼? 자, 그러면서 육두품들이 대두되기 시작하는데 이 골품제 사회를 비판하고 새로운 정치 이념을 제시하면서 누구하고 연합하기 시작하냐면은 호족들과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육두품의 대표 주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최치원이었어요. 최치원이 대단했던 게 뭐였냐면은 12살 때 당에 유학을 가서 빈공과에 합격했던 사람이거든요. 과거에 합격해가지고 이 시대의 중국사를 얘기할 때 최치원을 빼고서 얘기가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12살 때 중국에 가서 그렇게 과거 시험 봐가지고 18에 합격을 했는데 여러분들이라면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12살 때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18에 하버드 대학 들어간다.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최치원은 그걸 한 천재였습니다. 중국 역사에서도 이때 당시 최치원을 빼고서 얘기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최치원이 귀국해서 보니까 현실이 너무 시궁창인 거예요. 이게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대우받고 중국에서 똑똑하다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인데 육두품이야. 세상에 이거 맹걸. 육두품이 어디까지 승진할 수 있는지 예전에 신라파트에서 배운 적 있죠, 그죠? 최치원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러면 안 됩니다. 나라를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라고 시무십조로 건의를 했는데, 진성여왕한테 이걸 건의를 했는데 진성여왕이 뭐 하고 있어요? 궁궐에서 미소년들하고 쿵떡쿵 찰떡쿵 이러고 있으니까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최치원은 모르겠다 하고서 속세를 떠나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최치원은 그랬지만 당시 최치원과 함께 그룹을 이뤘던 육두품들은요, 이건 아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냐. 그러면서 우리의
지식을 써먹어줄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찾아 나서자라고 하면서 누구하고 결합을 하냐면은 바로 호족과 연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호족들이요, 이런 육두풍과 결합을 해가지고 지방에서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반독립적인 세력을 갖추고 스스로 성주, 장군을 칭하면서 지방 도시나 군진의 군사와 행정을 장악한 사람들을 우리가 호족이라고 하는데, 여기와 더불어서 농민 봉기도 계속 일어나게 돼요. 즉, 이 호족들은요, 이 농민 봉기를 같이 등에 업고서 일어나는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농민 봉기가 일어나는 건 당연하죠. 왕이 정치를 돌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귀족들의 수탈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거기다 자연재해도 많이 일어나요. 근데 자연재해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 이유는 좀 있어요. 신라가 워낙에 오랫동안 평화기를 맞이하다 보니까 사치풍조가 상당히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라 말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일반 가정집에서조차 초가지붕을 쓰지 않고 기와지붕을 쓰고, 밥을 지을 때도 숯을 쓰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농부가, 일반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서 추수를 했어요. 그러면 벼 이삭을 떼내고 그 벼 집단을 가지고서 뭘 만드냐면은 초가지붕을 만드는 거예요. 즉,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 흔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초가지붕입니다. 그런데 기와지붕은요, 뭘 재료를 써야 되냐면 산에서 나무를 패가지고 그걸로 재료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서민집도 초가지붕이 아니라 기와지붕을 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기와지붕을 쓰려면 산에 있는 나무들이 남아나겠어요? 남아나지 않겠어요? 다 베가지고 남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치풍조로 인해서 산에 나무가 남아나지 않게 되고, 산에 나무가 다 베어지면서 결국에는 이것이 가뭄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가뭄으로 연결되면서 자연재해가 계속 일어나게 되자 농민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서 왕이 정치를 돌보지 않으니까 귀족들이 수탈이 더 증가하게 되고, 여기서 진성왕이 눈치 없게 세금을 독촉해가지고 결국 상주 지역에서 원종과 애노가 농민 봉기를 일으키는 사태까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군이 이거를 진압을 하지 못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신라 말기에 혼란기가 극대화되기 시작하고요. 나라가 혼란스럽다 보니까 종교도요, 선종이 유행을 하게 돼요. 선종은 불교의 종파인데 이런 거예요. 교종은 경전 교리를 강조하는 것이고 선종은 참선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경전 교리를 우리가 보려면은 좀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시대가 좀 안정돼야 되잖아요. 이게 혼란스러운 시대에는 참선, 가부좌 틀고서 마음 수양하는 이 참선이 사람들한테 더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선종이 또 유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풍수지리, 당시 도선대사를 중심으로 유입되었던 이 풍수지리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풍수지리는 경주 중심의 지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뭐 경주만 명당이 아니다. 경주는 이미 기운이 끝났고 다른 지역에 새로운 명당 자리가 있다. 그런 설들을 누가 많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냐면 바로 이 호족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즉 정리하면 이 호족들은 육두풍과 연합을 하고 농민 봉기를 등에 업고 선종과 풍수지리를 신봉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흥기했던 바로 그 집단이 무엇이었냐? 바로 이 호족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통일신라의 통치체제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등은 이제 신라시대와 마찬가지로 17관등이었고요. 수상이 누구였냐면 시중이었어요. 그러니까 귀족의 대표가 상대등이었다면 집사부의 대표가 누구였냐면 바로 시중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관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집사부 등 총 14개의 부서가 존재했었고요. 그 다음에 귀족회의는 여전히 화백회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지방조직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주, 지방을 크게 구주로 나눴다고 그랬죠. 여기에 보시면은 양주, 강주, 무주, 전주, 상주, 옹주, 한주, 삭주, 명주 해서 총 9개의 주예요. 참고로 이 상주는요, 뭐 상주라고 기록에 따라서 상주라고 하기도 하고 사벌주라고 하기도 하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구주를 만들었는데 이 구주의 수장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총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엔 뭐였어요? 그 이전에는 군주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신라 상대의 군주는요, 군사적인 성격이 좀 강한 사람이었고 통일신라 시대의 총관은 행정적인 성격이 좀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밑에 군이 있고 그 밑에 현이 있고 그 밑에 촌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말단 행정이라고 했으니 촌의 수장, 촌주는요 중앙에서 파견되는 게 아닙니다. 중앙에서 말단 행정까지 다 파견하는 건 언제부터냐면은 조선시대부터예요. 그럼 아직까지는 이 촌주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체적으로 뽑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특수행정구역으로 오소경이 있습니다. 오경 아니에요. 오소경이에요. 자, 발해 오경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고, 북원경. 북원경은 원주에 있죠. 그 다음에 중원경. 중원경은 충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원경. 서원경은 청주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남원경. 남원경은 남원에 있고, 금강경. 금강경은 김해에 있습니다. 신라의 수도 경주가 이렇게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5개의 중요 지역에다가 이렇게 오소경을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특수행정구역으로 향하고 부곡이 있습니다. 주로 이거는 하층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여러분들이 좀 국사 공부 좀 하신 분들이 향소 부곡이란 말이 입에 붙어 있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향소 부곡은 고려시대고 통일신라 시대는 소가 없습니다. 소가 없고 그냥 향부곡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군사조직은 구서당 10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서 말하는 서당은 하늘천 따라지 그 서당이 아니다. 그래서 군부대인 구서당이 있고, 중앙군은 구서당, 지방군은 10정이었습니다. 발해 중앙군 뭐라고요? 발해는 12, 그죠? 발해 중앙군은 10이고 신라의 지방군은 10정이에요. 이거 두 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감찰기관으로 중앙에는 사정부가 있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 중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 사정부에서 지방에 파견시키는 것을 외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호족들을, 지방에 있는 귀족들을 갖다가 통제하고 견제할 목적으로 상수리 제도라는 것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국학, 당시 최고 교육기관으로 국학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라가 멸망하는 과정, 후삼국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봐야겠죠. 사실 여러 군데에서 되게 봉기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여러 군데의 봉기가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서 딱 3개로 축약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신라 일단 살아남았고, 그 다음에 후백제와 후고구려 해가지고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후삼국 시대라고 합니다. 요 후백제를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견훤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견훤이 이제 상주의 농민 아작의 그 아들이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농부 아들이 이렇게 왕까지 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 아마 좀 땅이 좀 많은 대주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작에는 상주에서 좀 나름 이제 실력을 발휘했던 그런 호족으로 추정이 됐는데, 그 아들인 견훤은 힘이 그렇게 장사고 무예도 뛰어나가지고 신라의 장군으로 출세를 했습니다. 당시 이제 전라도 지역, 오늘날로 치면 이제 전라도 지역 그 완산주 일대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완산주, 무진주 그 일대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 반란을 갖다 진압시키기 위해서 누구로 보내냐면 견훤을 파견합니다. 자, 가서 빨랑 반란군 진압해라. 근데 하라는 반란 진압을 안 하고 견훤이 아까 얘기했죠. 그 농민 봉기를 등에 업고,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신라 왕실과 정부가 썩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따르십시오. 나를 따르면 옛날 그 백제 시절에 찬란했던 영광을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견훤이 그 지역에 있는 호족들의 후원으로, 그리고 농민들을 등에 업고서 세운 나라가 바로 후백제입니다. 완산주의 도읍으로 정했고요. 이 완산주는 오늘날의 전주예요. 자, 그 다음에 우월한 경제력을 토대로 군사적 우위를 확보했고, 아무래도 전라도 지역이다 보니까, 오늘날의 전라 충청 지역이다 보니까 서해를 타고서 중국과 교류하기도 굉장히 쉬웠겠죠. 중국과 외교를 했고, 신라의 적대적이었어요. 근데 적대적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진짜 적대적이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견훤이 아니라 궁예입니다. 왜냐면 이 후백제 견훤이 신라의 적대적이었다는 것을 주로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해요. 중간에 이제 견훤이 신라로 쳐들어가서 경양을 시해하고 경순왕을 옹립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근데 그거는 이제 이런 취지에서 그런 거예요. 견훤은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진짜 신라의 충신이다. 내가 진짜 신라의 충신이다. 내가 이렇게 봉기를 한 거는 신라 조정이 하도 썩어 빠져서 그런 거다.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내적으로는 자기를 후백제의 왕이라고 했지만, 대외적으로는 왕이라는 표현을 사실은 살짝 좀 자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경주에 쳐들어갔을 때도 명분이 뭐였냐면은, 지금 경양은 박씨다. 어딜 감히 박씨가 왕을 하냐. 김씨가 왕을 해야지. 명분이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경양을 시해하고 자기가 왕이 된 게 아니라 경순왕을 왕위에 올렸다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봤을 때 신라의 적대적이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라를 멸망시키려는 의도까지는 아직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신라에 대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잠깐 참조를 해두시고, 진짜 적대적이었던 사람은 누구였다? 진짜 반신라적이었던 사람은 궁이었습니다. 멸망 과정을 보면요, 너무 과도한 조세 수치, 무엇보다도 호족에 대한 포섭 실패로 결국 후백제는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후고구려. 대표적으로 저기 궁예가 있죠. 신라 왕족 후예인 궁예. 뭐 또 왕족 후예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왕족이냐 아니냐 설은 좀 분분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조상이 뭔가 좀 신라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집안이었던 건 맞기는 한 것 같아요. 이 궁예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궁예가 태어나던 날에 그날따라 좀 해님이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 해님 주위로 이렇게 하얀색 무지개가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요즘 같았으면 뭐 사람들 다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이거 촬영하느라고 바쁘겠지만 왕이 이상하니까 무당을 불러다가 점을 쳤습니다. 물론 뭐 길거리에 있는 일반 무당은 아니고, 자, 이 무당을 불러다 점을 쳤는데 무당이 막 점을 쳤어요. 숭수리당당 숭당당 수리당당 숭당당 딱 점을 쳤더니 전하, 이거는 진짜 흉한 징조입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흉한 징조입니다. 오늘 왕실에 한 사내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사내아이가 장차 나라를 망쳐먹을 놈입니다. 그게 누구야? 궁이었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당연히 그냥 당장 그 아이를 죽여라. 자, 그래서 궁예를 태어나자마자 이제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려고 했냐면은 높은 누각으로 올라가서 연못에 던져서 빠뜨려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궁예의 유모가 차마 이 어린 궁예가 죽는 것을 바라볼 수가 없어 누각 밑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톡 튀어나와서 궁예를 받아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이 받을 때 잘못 받아서 한쪽 손가락으로 한쪽 눈을 찔러서 애꾸능이 됐다는 설이 있죠. 그래서 궁예를 데리고 이제 절로 도망가서 절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죽을 때 궁예한테 그 출생 비화를 얘기를 해줍니다. 사실은 너가 이러이러해서 여차저차해서 여기 오게 됐다. 내가 죽거들랑 너는 가서 네 뜻을 한번 잃어봐라. 자, 그러다가 궁예가 이제 나중에 내려와서요. 누구 밑에 들어가냐면 당시 북원에서 굉장히 강력한 세력을 구축했던 양길의 휘하로 들어가게 돼요. 양길의 휘하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 밑에서 군벌로 성장을 하다가 나중에 양길을 제거하고 자기가 사실상 북방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후고구려를 건국을 하게 됐는데 이 후고구려를 건국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흡수하냐면은 바로 송악의 호족이었던 왕건을 흡수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왕건의 건의에 따라서 처음에는 송악에다 거점을 정했다가 나중에 철원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원이 사실상 후고구려의 수도 역할을 했었고요. 국호 이름을 좀 변경을 하는데 후고구려에서 마진으로, 마진에서 태봉으로 이름을 자꾸 바꿔. 이름을 왜 자꾸 바꾸냐면은 이 사람이 좀 불교에 심취했어요. 그 중에서도 미륵신앙. 그러면서 미륵신앙에 맞춰가지고 국호를 불교식으로 바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궁예가 처음에는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반신라적인 성향이 진짜로 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골품제를 부정하면서 새로운 신분제도를 모색했던 인물이 바로 궁예였어요. 그런데 궁예가 막판에 좀 이제 안 좋은 행동을 하게 돼요. 미륵신앙에 심취를 하면서요. 자기가 정말로 부처님이라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래에 올 구원자인 미륵이라고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신하들한테 이러는 거예요. 자네, 내 눈을 쳐다봐. 옴마니 반매옴. 정말로 이런 주문을 외웠대요. 자네 지금 보니까 반란이 키려고 했었네? 내 말 맞지? 아유, 전하 무슨 말씀입니까? 그 무슨 천부당 만부당하신 말씀을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내가 진짜 살아계시는 부처인데 감히 부처님을 속이려고 그래? 그럼 내가 틀렸다는 거야? 나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관심법이 있어. 너 거짓말하지 마. 그러고서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푹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신하들, 눈밖에 나는 신하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신하들이 난리가 났어요. 자, 근데 이 타겟이 누구한테 가냐면은 자기의 가장 큰 조력자이자 사실상 후고구려의 2인자였던 왕건에게 향합니다. 어느 날 왕건이요, 견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돌아왔어요. 자기는 이제 나가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목숨 걸고 이제 싸우다 온 거죠. 돌아왔더니 궁예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이봐, 왕시중, 내 눈을 바라봐. 옴마니 반매홈. 그러더니 이러는 거예요. 왕건이 자네 가만 보니까 반란이 키려고 그랬네. 내 말 맞지? 아니, 전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한 적 없어요. 어허, 내가 살아있는 부처님인데 이거 안 되겠네. 왕시중, 자네도 쇠꼬챙이 맛 좀 봐야겠구만. 왕건이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최영이라는 신하가 붓을 들고 있다가 일부러 왕건 앞에 턱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주스러 가는 척하면서 왕건한테 살짝 얘기를 해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십시오. 그게 바로 살아남는 길입니다.
자, 그러자 왕건이 눈치를 채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감히 반란을 일으키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겁도 없이 부처님, 살아계신 부처님을 제가 속이라고 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께서 이 불쌍한 중생을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러자 궁예가 껄껄 웃으면서 그럼 그렇지. 내 관심법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니까. 왕건이 자네는 솔직하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용서해 주겠네. 라고 하면서 왕건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그 꼴을 봤던 왕건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거 진짜 난감한 거예요. 다음번에 이 상황 생기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더군다나 궁예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 와이프하고 아들들까지 쇠꼬챙이를 찔러 죽이는 그런 광증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신하들이 왕건을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저 미치광이를 왕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왕시중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왕시중님을 돕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궁예는 축출당해서 쫓겨나서 성남 군중들에게 몰매를 맞아 죽고 왕건이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제 왕건이 왕위에 즉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후 고구려를 뭐로 바꾸게 되냐면은 고려로 바꾸게 돼요. 자, 왕건의 즉위는요, 결국 궁예를 몰아내고 백관의 추대로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나라 이름을 고려로 바꿔서 후삼국 통일 전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건의 방침은요, 어떻게 보면은 후백제,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후백제의 견훤이 있었던 것하고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견훤은 좀 이제 호족들을 많이 쥐어짜는 방식이었는데, 왕건은 호족들을 포섭하는 방식이었어요. 어떤 식으로 포섭을 했는지는 이건 고려 파트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과의 외교 역시 견훤 못지않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신라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훤이 어쨌든 간에 이제 신라로 쳐들어가가지고 경향을 시해하고 경순왕을 왕위에 올리는 그런 일을 했다라면은 이 왕건은요, 신라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제스처를 많이 보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신라 사람들이 이런 말까지 해요. 견훤이 왔을 때는 마치 호랑이와 늑대가 온 것 같이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더니 왕건이 왔을 때는 마치 잃어버렸던, 고아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친부모를 만난 것처럼 왕건을 그렇게 우러러보더라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신라 사람들도 왕건에 대해서 엄청난 호감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통일 과정을 보면요, 이때 북방에 있었던 발해가 무너지게 되면서 당시 발해의 왕자 대광현이 투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신라가요, 감을 잡은 거예요. 왕건이 우리한테 되게 호의적으로 나오고 있고 우리도 왕건한테 호감이 있고 솔직히 우리가 왕건하고 싸워서 뭐 이길 수 있겠냐. 견훤한테 먹히니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낫다. 우리가 왕건하고 손을 잡는 것이, 아예 그냥 왕건 밑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당시 신라의 경순왕이 누구한테 투항을 하냐면은 왕건에게 투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견훤이 세워준 왕이 견훤의 도움을 받아서 되는 왕이었던 경순왕이 왕건한테 투항을 하는 거죠. 이걸 보면 왕건이 얼마나 사람들의 잘 다독이고 인심을 얻었는지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이것도 보면 좀 알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바로 이 상주라는 지역 있죠. 이거 원래 되게 웃기는 거예요. 상주가 어느 쪽에 들어가 있냐면 후고구려, 즉 고려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이상한 건데, 당시 상주의 실력자가 누구였냐면요, 견훤의 아버지 아작이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견훤의 아버지가 상주의 실력자였으면 상주는 당연히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후백제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후백제 왕인데. 그런데 아작이는 누구한테 가냐면은 바로 왕건한테 갑니다. 이거 진짜 콩가루 집안인데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어. 자, 그래가지고 이 상주 지역만 보더라도 당시 왕건이 얼마나 그 지방 호족들한테 인심을 얻었는지라 볼 수 있겠죠. 자, 거기다가 견훤이요, 후계자 문제로 좀 골치가 아파져요. 원래 견훤의 그 본처한테서 낳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신검, 용검, 양검 이렇게 삼형제가 있었는데, 견훤의 두 번째 부인한테서 낳은 아들이 금강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견훤이 사실은 이 금강을 굉장히 총애했습니다. 그래서 금강한테 자리를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본처의 소생들, 그 중에서 첫째 아들이었던 신검이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결국 이 신검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금강을 죽이고 자기 아버지를 견훤을 유폐시켜버립니다. 금산사라는 절에 가둬버리는데, 견훤이 또 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 진짜 노구에 등에 또 혹이 나가지고 또 몸도 안 좋은데 그 금산사를 탈출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왕건한테 투항을 합니다. 와, 이거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죠?
아버지 따라가지고 아작에 따라서 견훤도 왕건한테 와버렸어요. 왕건한테 자기 속사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나를 배신해가지고 내가 이 꼴이 났는데 나한테 군대를 주시면은 내가 앞장서서 내가 세운 나라를 내가 무너뜨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왕건이 후백제를 향해서 쳐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뭐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나라를 세운 견훤이 이거 무너뜨리겠다고 앞장서서 오는데 신검이 이거 막겠어요? 결국 신검을 1, 2천 전투에서 격파를 하면서 신검도 왕건에게 투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작의 견훤, 신검 3부자가 다 왕건에게 투항을 하는 이런 기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1, 2천 전투를 마지막으로 왕건은 후상국 시대를 고려라는 하나의 나라로 통일을 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토대로 핵심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신라 중대 신문왕은 김음돌의 난을 진압하고 왕권을 강화했다. 신라 중대는 김음돌의 난, 신라 하대는 김헌창의 난이라고 했어요. 신문왕은 집사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상대 등의 권한을 약화시켰다. 집사부는 왕을 보좌해주는 행정적인 기능을 하는 곳이고 상대 등은 귀족의 대표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신문왕은 귀족들에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수조권만 있는 관료전을 주고 노급, 즉 노동력 징발권과 수조권을 같이 갖고 있는 이 노급을 뺏었다라는 거죠. 자, 이건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요. 노동력 징발권을 빼앗고 수조권만 지급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문왕은 최고 교육기관인 신문왕은 최고 교육기관인 국학을 설립했다. 고구려의 최고 교육기관은 태학, 발해는 주자감, 그리고 신라는 국학이라고 그랬어요. 성덕왕은 농민에게 정전을 지급했다. 경도왕 때 다시 노급이 부활했습니다. 반격이 일어나서 노급이 다시 부활했고요. 해공왕의 피살로 왕위는 내물기로 넘어갔다. 이때부터 신라 하대로 본다고 했습니다. 원성왕은 독서 삼국가를 실시했다. 독서 삼국가의 기준은 유교 경전의 해독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신라 하대 김헌창의 난 때 지방 호족들이 가담했다. 장보고는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했다. 육두품의 대표 추치원은 사회개혁을 위해 시무십조를 건의했다. 그러나 이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육두품들이 반신라적인 성향으로 돌아서면서 자신들을 알아주는 지방 호족들과 연합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진성여왕 때 농민 봉기로 원종과 애노의 난이 일어났다. 통일신라 말기에는 선종과 풍수지리설이 유행했다. 선종은 교종과 대비되게 교종은 교리를 강조한다면은 선종은 참선을 강조하는 불교 종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부의 수상은 시중이다. 통일신라의 지방조직은 구주, 오소경이다. 특히 오소경의 경우에는 수도 경주가 지나치게 동남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통일신라의 군사조직은 구서당 10정이다. 중앙군이 구서당, 지방조직이 10정이라고 했습니다. 통일신라는 외사정, 상수리 제도를 통해 지방을 통제했다. 그중 상수리 제도는 일종의 인질제도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견훤은 완산주를 중심으로 후백제를 건국했다. 궁예는 철원을 중심으로 후고구려를 건국했다. 처음에 수도를 정할 때는 왕건의 건의에 따라서 송악에 처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철원으로 옮겼습니다. 신라는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함으로써 멸망했다. 후백제가 멸망하기 바로 1년 전, 바로 신라가 고려에 항복함으로써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지문에서 설명하는 가왕의 업적으로 잘못된 것은 오늘 소개할 분은 통일신라 시기 강력한 왕권 강화를 추구했던 가왕, 통일신라 시기에 강력한 왕권 강화를 추구했던 사람 누굽니까? 딱 봐도 떠오르는 사람, 신문왕이죠. 더군다나 여기에 김음돌의 난이라고 힌트까지 줬어요. 김음돌의 난을 통해서 귀족들을 숙청하고 강력한 왕권 강화를 구축했던 신문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번,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맞죠? 2번, 최치원이 사회개혁을 위해 시무십조를 건의했다. 언제적입니까? 신라 말기 진성여왕 때죠. 그죠? 3번, 최고 교육기관인 국학을 설립했다. 4번, 지방제도를 구주 오소경으로 정비했다. 5번, 군사조직을 구서당 10정으로 정비했다. 다 맞는 얘기고 2번만 진성여왕과 관련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특히 신문왕은요,
왕대 업적으로 통일신라 시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숙지를 해두셔야 돼요. 이번 문제. 다음 자료에 A와 B 사이에 발생했던 사건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A. 해공왕 4년 각간 대공이 적도가 되어 일어나고 왕도와 오도의 죽은 96각간이 서로 싸워 대란이 일어났다. 대공 각간의 집안이 망하고 그의 재산과 보물, 비단 등은 왕궁으로 옮겨졌다. 해공왕이 나왔죠. 그쵸? 해공왕이 나왔는데 뭔가 지금 내부 분열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해공왕도 이 분란 속에서 피살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무혈관계가 끝나고 뇌물계가 성립이 되는 신라 중하대 교체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A는요. 신라 중대에서 하대로 넘어가는 바로 그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B. 진성여왕 3년 여러 주군이 세금을 바치지 않아 국고가 비고 나라 살림살이가 어려워져 왕이 사자를 보내 독촉하자. 또 눈치 없이 여기서 독촉을 해버렸어. 그죠?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이때 원정과 애너 등이 사벌주, 뭐 사벌주라고도 하고 상주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사벌주에 운구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그럼 B는 신라 말기를 볼 수 있어요. 그럼 A와 B 사이는요. 결국 신라 하대 그 시기에 일어났던 일을 고르면 되는 것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농민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이건 신라 중대죠. A 이전이에요. 아니고 2번. 폐지되었던 노급이 다시 부활하였다. 얼핏 보면 이거 신라 하대 같은데 경도강은 신라 중대입니다. 엄연히. 이것도 역시 A 이전이기 때문에 아니고 3번. 장보고가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했다. 이게 바로 신라 하대 흥덕왕 때 있었던 일이죠. 4번. 신라의 장군 출신인 견훤이 완산주에서 후백제를 세웠다. 이거는 B 이후의 이야기고 5번. 궁예가 나라 이름을 태봉으로 바꾸었다. 이것도 역시 B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A와 B 사이에 있는 사건은 바로 3번. 장보고가 완도에서 청해진을 설치했다. 이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다음 지문에서 가 국가와 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가. 이에 그는 은근히 반역의 마음을 품고 무리를 모아 금성 서남쪽 주연들로 진격하니 가는 곳마다 호응하여 무리가 달포 사이에 5천여 명이 이르렀다. 그는 인심을 얻은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내가 삼국의 기원을 보니 많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혁거세가 일어났으므로 진한 변환이 따라 일어났다. 지금 내가 도읍을 완산이란 말이 나왔네요. 정하고 어찌 감히 의자왕이 나왔어요. 의자왕에 쌓인 원통함 씻지 아니하랴 하고 스스로 왕이라 칭하였다. 가는 어디겠습니까? 완산주를 도읍으로 해서 백제를 계승한다는 의미의 국호, 즉 후백제죠. 가국가는 후백제고 이 후백제를 세운 사람은 바로 견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볼게요. 북원의 도적 양길이 나왔어요. 양길이 그를 우대하고 이를 맡겼으며 드디어 병사를 나눠주어 동쪽의 땅을 공략하게 하였다. 천복 원년 신유에 그가 스스로 왕이라 일컫고 사람들에게 이전에 신라가 당나라의 군사를 청하여 고구려가 나왔네요. 고구려를 격파했기 때문에 옛 서울 평양은 오래되어 풀만무성하게 되었으니 내가 반드시 그 원수를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고구려의 원수를 갚겠다. 그러면서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이름의 후 고구려를 세웠던 사람, 궁예죠. 그죠? 즉 가는 견훤이 세운 후백제고 나는 궁예가 세운 후 고구려입니다. 그러면 각각 가와 나에 대한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후백제라고 했어요. 후백제는 발해 유민들을 흡수하였다. 아니죠. 발해 유민들을 흡수한 것은 왕건이 세운 고려라고 그랬어요. 후백제는 일본의 불교를 전파했다. 일본의 불교를 전파한 것은 후백제가 아니라 백제입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그죠? 백제 성황 때 놀이사치게 파견해가지고 한 거. 그럼 1번, 2번 다 아니고 3번. 후고구려는 폐쇄적인 신분제인 골품제를 수호한 게 아니라 궁예의 좀 파격적인 모습이 그런 거였다고 그랬어요. 이 골품제를 갖다 깨부술 새로운 신분제를 모색했다고 했습니다. 3번 아니고 4번. 미륵신앙을 이용한 전제정치. 엄만이 반매엄. 그죠? 관신법을 이용해서 쇠꼬챙이로 막 신하들 찔러 죽이고 나중에 와이프하고 자식까지 죽였으니 뭐 제정신이겠어요. 그죠? 그 전제정치로 민심 위반이 되었다. 궁예에 대한 설명, 후고구려에 대한 설명 맞죠? 수도를 북원경으로 정한 게 아니라 수도를 처음엔 송악에서 시작해가지고 철원으로 옮겼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설명은 4번, 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후삼국 시대까지 이야기를 전부 끝마쳤습니다. 북쪽에는 발해가 있었고요.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남북한하고 조금 약간 유사한 느낌이 나죠. 그죠?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또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요. 북쪽에는 발해,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있었다. 그래서 남북국, 남쪽의 국가와 북쪽의 국가가 같이 있었던 남북국 시대라고 그렇게 통칭을 합니다. 요 용어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제가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남북국 시대가 이렇게 해서 종말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고려란 나라로 다시 재통일됐어요. 근데 고려사로 넘어가기 앞서서, 고려시대 역사로 넘어가기 앞서서 남북국 시대의 사회와 경제 그리고 문화를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